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여전하군요, 불행이. 여전합니다. 예. 변하지 않습니다. 좀 변해야 되는데. 약간 적폐 느낌.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적폐 다주택자분들이시라서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도 굉장히 좀 힘들게, 역전세 때문에, 아, 그럼요. 금리 때문에, 그럼요. 또 안 팔려서, 갈아타기가 안 돼서, 내게 안 팔려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대표님은 부동산의 관점에서 좀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어떠셨나요? 안 힘드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게 또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부동산 투자에만 올인하지는 않아요. 물론 부동산 투자를 가장 오래 했긴 했는데요. 네. 이게 뭐 풀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동산에만 모두 제 자금을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는 역전세 이런 게 좀 영향이 없도록 이미 매입하고 매입가가 전세가보다 낮게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역전세 이슈는 거의 저에게는 없었고요. 물론 약간 분양권에서는 지금도 속된 말로 물려 있습니다. 예, 분양권은 아직까지 이제 준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특히 이제 중소도시나 지방 같은 경우는 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도 그냥 완공될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런 채권 투자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쪽에만 올인했던 분들보다는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투자는 주로 하시는 게 부동산과 채권이세요? 맞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을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귀해지는 시기냐 흔해지는 시기냐에 따라서 포트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긴축에 가까운 시기거든요. 귀해지는 시기. 맞습니다. 네. 예, 즉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예요. 이럴 때는 부동산 자산을 채권으로 좀 많이 포트폴리오를 이전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쓰고 있고 약 한 절반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 그렇죠.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 달천이라고 하면 주로 경매 투자만 하고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사실 경매라는 툴 자체가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목적 자체는 채권 회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쪽 일을 하게 돼서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일요일에 모이셨는데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본이득이죠. 캐피탈 게인. 네. 즉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월세 수입을 받기 위해서 현금 흐름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세 흐름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로는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죠. 네. 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럼 뻔한 거죠. 뭐 상가, 뭐 꼬마 건물, 지식산업센터 이런 아이들이 될 텐데,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은 고가이자니까. 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웬만큼 월세를 받아서는 남는 게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럼 이럴 때 대부분은 멈춰 있거나 투자를 미루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채권 투자는 뭐냐면 월세가 나오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회사, 개인, 기관 이런데 법인 같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그런 개념인데, 보통 상가 수익률을 뭐 한 5에서 8% 사이께 정도 보고 입찰을 한다고 하면, 채권 투자는 기본이 12%에서 한 18% 사이쯤 돼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사실 단순 금리 차도 있지만 또 부동산을 이런 임대하면서 안는 리스크들, 뭐 대표적인 게 공실 리스크, 이런 월세가 잘 안 들어오는 리스크, 또 공실 중에는 관리비까지 막 맞잖아요. 네. 이런 것들까지 하면 실질 수익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것들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그러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 물론입니다. 이죠? 항상 담보는 기본이죠.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요.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에 좀 길들여져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채무자일 거잖아요. 되게 많은 다중채무. 다중채무를 대부분 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투자자들은 엄청 뭐 정말 뼈대만 내 거고. 맞습니다. 네,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내가 이제 채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자.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난 돈이 없는데 지금 내가 무슨 뭐 은행 빚이 얼마인데 이거부터 갚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담보가 없어도 돼요. 요즘 신용대출로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직장이 있다고 하면 한 뭐 5% 정도로 빌려요. 뭐 6%가 됐던.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한 12%에서 18%, 한 12%하고 그냥 칠게요. 그럼 6%에 빌려서 12%의 수익을 얻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마진? 6%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개인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개인도? 네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법인을 세워야 되거나. 법인을 세우셔도 되고. 자본력이 막 커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대부분 뭐, 사실 1,000만 원만 있어도, 지자체에 얼마든지 뭐 이런 대부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 예, 뭐 개인으로는 이걸 이제 금감원 그 유권 해석을 보면은 업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근데 업으로 한다는 게 몇 회인지도 좀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건 정도는 법인 없이 뭐 개인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짱구가 아닌데 네네. 그냥 일반 은행이나 네.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한데 네네. 굳이 막 그런 고금리로 왜냐면 예대마진이 그렇게 크다는 건 그 사람들이 좀 더 고금리로 빌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돈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뭐 3개월 후, 5개월 후, 1년 뒤에 뭐 역전세를 맞을 것 같아. 이래서 미리 뭐 이렇게 돈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갑자기 어떤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돈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돈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팍팍 튀어나오죠. 맞죠. 갑자기. 그리고 뭐 제도권 금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구하는 서류들도 많고, 뭐 DTI, DSR 같은 또 정부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고소득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더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네,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렇다고 오래 쓰면 안 되고 좀 단기간에 내가 필요한 정도로만 속된 말로 뭐 불을 끄는 데 쓸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쓰고 갖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긴축의 분위기,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에서도 그런 높은 금리를 쓰는 수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수요들에 대해서 무조건 자금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엔젤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회수가 안 돼. 네, 회수가 안 돼. 그냥 그런 차라리 뭐 보육원이나 그냥 이런 데 기부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것보다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 담보가치 파악을 잘 하시잖아요. 얼마인지 알아야지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수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만 빌려주시나요? 뭐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저희는 뭐 가리지 않아요. 아파트, 뭐 토지, 건물, 뭐 심지어는 미술품, 뭐 매출 채권 뭐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담보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 것들이라면 네네. 뭐든지 다 맞습니다. 담보로 잡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은 어쨌든 수축기이기 때문에 굳이 막 그 풀레버리지를 써서 할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근데 이 시기에도 열심히 뭐 핵심지에 또 건물을 매입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리 시장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들. 네, 그런 게 좀 구분돼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표님만의 어떤 세컨드, 부동산이 좀 뭔가 시장이 버벅될 때는 나는 채권 투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맞습니다. 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리 하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자 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N잡이네, 뭐 부업을 하네 마네, 스마트 스토어를 하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제 채권 쪽으로.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저는 귀찮은 거를 잘 못해요. 안 어울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뭐 짜잘하게 막 이거 네, 뭐.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제가 잘할 수 있으면 저도 하겠는데, 네. 네, 저는 좀 귀찮은 걸 워낙 싫어해서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가 언제든지 이 전환이 가능한 거를 좋아해요. 물론 근데 그런 무자본 창업을 해서 뭐 인형 눈을 붙이는 것도 좋고, 누구는 뭐 1시간에 10개를 붙이는데 내가 시스템에서 4,000개를 붙일 수 있다. 뭐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공간 대여업도 좋고, 뭐 요즘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뭐 달동네에 막 그 말도 안 되는 월세 막 20만 원, 25만 원 정도 주고, 뭐 고기 정도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게 해놓고, 뭐 1박에 뭐 20만 원씩 받는다든지, 뭐 되게 그 자신만의 어떤 그 가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뭐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 보죠? 예,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잘동네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부동산은 소유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들이 많은데, 임대를 해서 이제 돈들이 부족하니까 보증금 막 300에 얼마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잘못돼도 데미지가 크게 안 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좀 예쁘게 내가 어떤 뭐 인테리어적 감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말만 받아도 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좀 네. 이런저런 질문을 제가 좀 막 이렇게 드린 겁니다. 지금 채권 얘기했다가 그렇죠. 부동산 얘기 안 하고 왜 엉뚱한 얘기 하나. 네, 맞아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채권 얘기도 했다가 지금 뭐 엔잡 얘기도 했다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그 현금 흐름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리저리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대표님은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하세요. 영종도 아파트 투자도 그랬고, 그죠? 네, 뭔가 깨림직한데 낙찰을 받았고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것도 대형 아파트 뭐 이런 거, 미분양 대형 아파트 이런 거. 그죠? 그게 좀 가장 큰 장점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레이더에 딱 들어오는 물건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나 이런 기준이면 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건 좀 애매하다. 이런 건 버린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유의 질문을 제가 종종 받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에 자꾸 투자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저의 그 시야가 처음에 그 넓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거시경제 미국 집값부터 해서 뭐 통화량도 보고 M2도 보고 해서 이제 쭉 이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투자할 때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경매라는 방식을 썼잖아요. 경매는 그런 뭐 거시보다는 이런 밑에서부터 어떤 특정 경매 물건이 나오면 조사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즉 바텀업 방식의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경매 매물이 좀 싸게 나오면 거기서부터 저는 좀 파고들어서 조사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영종도의 그런 대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그 섬에 그것도 중소형도 아니고 대형을 누가 사, 이런 것들을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게 사면 무조건 남는다. 네.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경험으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좀 더 좀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보다는 편안하게 그런 류의 투자를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싸다 해서 또 사는 게, 이게 싸면 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싼 거다 하면서 입찰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매수나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럼 그 싼 것들 중에서도 어떤 물건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싼 가격을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무척 많은 부동산을 사고 팔아봤지만 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싸게 사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겠다, 그게 꼬이는 게 한두 번 생기는 순간 투자와 멀어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애초에 이 부동산은 안 팔릴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어떤 차선, 또 그게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두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아파트들은 당시에 대출은 기본적으로 낙찰가의 한 70에서 80%를 받고요.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썼어요. 네. 그러면 한 채 한 60평대 아파트 사는데 한 3천만 원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3천만 원이 내 삶에 있어서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면 돼요. 그 돈이 내가 좀 큰 돈이다, 회수 안 되면 큰일 난다 하면은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나름 그 정도의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용이 있었고, 또 이자는 월세보다 낮게만 세팅하면 되는 거였어요. 즉 그 이제 80%에 대한 이자도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그 이자가 뭐 월에 100만 원이다. 그럼 월세를 최소 110만 원 나오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조금씩 이제 줄여놓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방 투자는 잘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제 특별한 분들이 사는 곳 내지는 특별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최소 그 외곽순환고속도로 벨트 있죠. 네. 예, 그 안에만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건 뭐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도 또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네. 그런 것들 수도권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땅을 깔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파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예를 들면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제가 조금씩 이제 뭐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대단지 아파트 기준으로 4.5% 이상 월세 수익률이 나오면 저는 매입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씩 있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는 아파트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최근에 좀 낙찰받은 아파트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나 이런 기준으로 나는 샀다라든지. 네, 많죠. 저 사실 어제 밤에도 가면 안 되는데 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다녀왔거든요. 네. 몇 시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몇 시간 자고 나왔는데 네. 이제 아직 투자 전이지만 매입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공매로 진행 중인 아파트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전세가 수준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90% 정도 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거든요. 이런 시기는 거의 2016년, 17년 요때 거의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80에서 90%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그래도 그게 한 6, 7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면 저는 지금도 다니고 그냥 속된 말로 자신 있게 매입을 해요. 네.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은 것도 말씀을 드리면 한 5개월, 4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잔금을 친 게 있는데 86평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86평이요? 예. 68평도 아니고? 68평 아닙니다. 네. 저는 50평대 이하로는 입찰을 잘 안 해요. 예. 왜 경쟁이 좀 너무 치열해서? 네네네. 경쟁이 좀 되도록 없는 곳에 가려는 편이고. 와.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4, 5개월 전이면 이제 거의 이 심리가 완전 초바닥이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았고요. 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때죠. 그래서 단독 낙찰 받았어요. 아무도 입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매입을 해서 봤던 게 일단 전세가율이 거의 대단지 아파트고 90%에 육박을 했었고. 그럼 펜트하우스 이런 건가요?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닌데 그게 인테리어만 2억 이상 들어간 집이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서울 아파트입니까? 경기도권입니다. 경기도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안 하실 때 감사하게도 저 혼자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대형, 이제 좀 추려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대형에 안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수도권. 근데 여기 권리관계는 그럼 심플합니까? 아니면 빨간 게 떡지떡지 붙어 있습니까? 빨간 거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완전 권리관계가 깨끗한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심리 바닥인 시기에는 어차피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서치해서 그래서 세팅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전세를 맞췄을 때 어느 정도 내 투자금이 들어가나요? 그거는 좀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저는 이제 한 천여 세대 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전세를 낙찰받고 명도 마치고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로 나가진 않더라고요. 아, 심리가 바닥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이라서. 근데 막 전세 뭐 사기 이슈 막 터지고 나올 때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세 금액을 살짝 낮추고 1억 정도 낮추고 월세를 25만 원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들어오네요. 또 바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세가가 약간 그 전세 사기 분위기 때문에 네네. 심리적 장벽이 좀 있었나 봐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인 거예요. 제가 입찰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전세 매물이 아무것도 단지 내 없어서 80평대 전세 분명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 내놓으면 바로 나갈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가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중개사님도 원래는 거래가 됐었으나 지금은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그럼 전세 보증금을 1억 이상 낮춥시다. 조금 월세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의 과정이 늘 생각대로만 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면 사실 이제 세금 부담도 있고. 그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중에 엑시트를 하세요? 그런 아파트들은? 세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남으니까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는 거에서 세금을 내는 개념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자신 있게 내셔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취득세고 뭐고 다. 네, 투자자한테 이제 기본 세팅 값은 취득세가 13%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값인 거고. 그래도 입찰을 하시는군요. 있죠. 그걸 장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값을 내고도 BEP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투자를 막 그 개수를 늘려가는 식의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인 식이다. 차라리 뭐 똘똘한 한 채로 간다든지 갈아타기 하기에는 나쁘지 않으나 근데 부동산이 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자산을 밸류업 하는데 갈아타기로 좀 자산의 크기를 높이는 데 쓰는 방법이고. 근데 저희가 다 지금 다주택자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저도 막 지방 막 조무래기들이랑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조금씩 위로 올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뭐 다들 뭐 강남 압구정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한 번에 못 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직업상 이제 부자분들을 좀 자주 뵙는 편이에요.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면 확실히 그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치열하게 해왔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겉으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 거의 이제 그만하면 좀 쉴만할 때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사실 쉬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자기 업무에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멈추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계속해서 효율화를 추구하시던지 뭐 굳이 더 많은 돈을 뭐 바라는 분도 봤고요. 엄청난 부자임에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도 봤고, 뭐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한 번쯤은 또 이런 초기 시절에 저는 이제 이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만 맞으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인생이 깁니다, 이게. 예. 저희 뭐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삐걱삐걱 되다가 뭐 해도 그래도 20년 정도는 어느 분야든 몰입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20-30년 시기 중에 10% 정도? 한 2-3년 정도는 갈아 넣는 시기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 즉 방향도 좋지만 속도가 있었던 거죠. 속도와 방향이 합쳐지니까 이제 아웃풋이 나왔던 것 같고, 대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분야에서 약간 그런 인지도와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분야의 그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들과 미팅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거고요. 대부분 돈보다는 시간의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 배려하게 되고, 뭐 긴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원하는 것만 서로 남기고,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환경을 그걸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럼요. 인맥 관리 이런 게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기버가 아니면은 항상 테이커들만 내 주위에 모이게 되고요. 그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한 2, 3년을 어떻게 갈아 넣으셨어요, 부동산에?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누가 월급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찰이 안 되면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낙찰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폐차라면은 폐차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저건 되게 높게 쓰네. 감정가를 넘겨 쓰네. 왜 그럴까 봤더니 뭐 채권을 매입해서 NPL을 한대요. 뭐 그때부터 또 그걸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생존과 직결이 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중개사무소에서는 차라리 빌라를 사라고 합니다. 목돈을 더 모아야 할지 빌라를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 이제 안 가봤으니까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빌라는 좀 오래 내가 실거주로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접근을 하십시오. 즉 2년 뭐 4년 뒤에 내가 조금 살다가 조금 마진을 남기고 팔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파트로 접근을 하시고요. 황금성은 아파트와 빌라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아파트를 찾게 되면 좀 더 입지가 떨어지거나 평수가 작아진다거나 방개수가 뭐 하나가 없다든지 이런 이제 동일 금액이면 그런 핸디캡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게 삶의 질이냐 결국은 뭐 멀리 보느냐 차이인데 성향 차이기도 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빌라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 얘가 뭐 6년을 다녀. 그 초등학교가 좋아.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면 괜찮겠죠.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산은 빌라보다는 아파트 매입이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중기적으로 봐도. 네. 그 대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지 지분이 넓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구역 지정에 호재가 있다든지 대규모 개발 호재라든지 뭐 수용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당장 내가 뭐 좀 살기 편해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면 어떨까. 현금이 1억 있으시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월세를 사는 거죠.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를 수도권에 입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월세를 그렇게 투자금을 마련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살아도 되고 전세를 들어갈 때 애초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보시고 좀 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굴리는 본질은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얘 돈을 굴려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하는 스킬만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부를 쌓아 나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조달 금리가 5%인데 내가 수익률이 5%야. 그럼 이게 똔똔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산 증식에 관심이 있어서 후레인 TV를 보시는 것 같고 네네. 1억 정도가 현금이 있으신 것 같으니 최대한 좀 깔고 있는 돈을 좀 적게 해서 라이트하게 그렇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그 생각- 경매로 1억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네. 서울은 빌라든 아파트든 현재까지는 정책적으로 40%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수도권이나 뭐 생초나 이런 뭐 실수요자한테는 7, 80%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돈은 또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이런 먹는 거나 입고 쓰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는 별로 뭐 아끼는 편은 아닌데 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그죠? 맞아요. 뭐 이상한 쓸데없는 댓글, 뭐 아예 댓글도 안 하고요. 그냥 다 잘 보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걸 열심히 이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부침은 있으나 길게 보면 무상할 수밖에 없고 지금 통화량이 어떻고 이런 걸 막 열심히 좀 바꿔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해보니까
그게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네, 그냥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른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 가치관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내가 좀 더 마치 뭐 많이 아는 것이냐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저 사람도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사자들. 그렇죠. 네, 좀 이런 사자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사자들이 저는 이제 그쪽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꽤 투자자분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좀 말씀하신 대로 사자분들을 몇 분 들었어요, 제가. 경매 바닥에서. 경매 바닥에서도 와. 꽤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부동산 투자 시장 바닥에서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물론 제가 다 이거를 일일이 검증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 겹쳐.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는데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잘 돼. 왜냐면 이런 그 포장 기술이 너무 좋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더 놀라는 거예요. 맞나? 그러고 나름 이제 좀 알아봤더니 맞는 거예요. 레이더 돌려보니까? 네, 레이더 또 금방 돌리거든요 저희는. 피해자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 근데 막 카페 이런 데 가면 다 삭제하고 좋은 글들만 남아 있으니까 거기 또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다 이 사람이 좋게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미지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봅니다. 좀 씁쓸하시겠네요, 그런 거 보시면.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씁쓸하다기보다 어차피 저랑은 상관은 없으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런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할 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니네도 그런 부류가 아니냐. 네, 그럴 때 좀 씁쓸함을 느끼지. 평상시에는 그래서 뭐 저는 어차피 이런 뭐 모객이나 뭐 이런 환불이나 이런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뭐 구성원들이 하니까 그냥 들어오면 받고 아니면 받지 마라. 뭐 굳이 뭐 그거를 뭐 좋다 뭐 나쁘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거든요. 니즈가 있으면 오는 거고 뭐 그런 거라서.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요즘 들어 좀 들려요. 네. 이런 뭐 어떤 피해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피해 사례? 특정만 되지 않으면. 그래요? 네. 피해 사례 많더라고요. 이게 피해 사례가 뭐 결국은 다 돈이죠, 뭐. 돈 문제. 네, 돈이 뭐 이게 투자를 했으면은 돈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제 어떤 투자금을 다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런 경험치를 쌓아주는데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쌓는데 아바타로 이제 쓰는 거죠, 이제.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작게는 뭐 수억에서 수십억. 예, 그게 뭐 금방 모여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예전부터 사실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늘어난 것 같다. 물론 뭐 그게 잘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이제 중간에 뭐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엑시트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또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상에서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네, 클리어하지 않은 것들이 좀 제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좀 씁쓸하죠, 그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 그러신 게 아닌가. 원래 좋으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 욕심이 나는 거야, 이제. 네, 그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모인다는 것은 그 힘이 세진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또 이게 왜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느냐면 이런 사람 이렇게 한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노의 단계로 갔다가 체념의 단계로 가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보다 하고 자꾸 이제 잊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리는 분들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표님도 나중에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저는 하지 마. 약간 이런 거라서 받아야 된다. 나 정민우야 하면서 이렇게 수백억 땡기고. 물론 뭐 제가 모집하면은 수백억까지는 아니지만 뭐 조금 모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리고 해외로 튀어버리고 뭐 이런 거. 저는 해외를 다녀왔는데 한국이 제일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주주들이랑 속된 말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저를 신뢰하고 저도 그분들을 신뢰해서 이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저한테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땡큐죠. 감사하죠. 근데 속된 말로 잔잔바리 푼 돈은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어쨌든 누군가한테 돈을 크든 작든 받는다는 뜻은 제가 그걸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내 돈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내 돈인 양, 즉 이런 개념이에요. 그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 지금 내가 빼먹지 않으면 어차피 딴 데 가서 털릴 돈이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예비 수강생 또는 수강생분들에게 좀 안 당하기 위해서 일단 큰 돈 맡기지 마세요. 뭐 누군가를 내가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스스로 스킬을 익혀서 하는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움에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배우든 뭐 공간 대업을 배우든 뭐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든 뭘 배우든 차라리 스킬을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말고 내가 그 스킬을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네가 뭘 해서 아웃풋을 내서 돈을 뭐 준다. 뭐 경험 차원에서 한두 번은 괜찮아. 작은 돈, 없어도 되는 돈. 근데 이게 내 삶을 흔들 정도라면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